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용한 저녁이 이제 왔습니다. 창밖이 이제 해가 빨리 떨어져서 깜깜합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좀 추운데 낮에는 또 햇살이 아주 뭐 찬란해서 정말 이 황금빛 늦가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가을 타는 사람들 많죠. 나도 가을을 좀 탑니다. 요즘 썩 그렇게 뭐 유쾌할 일도 별로 없고, 오늘은 그 유쾌할 일이 별로 없는 몇 가지, 오늘 점심 먹고 뭐 몇 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소위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그 코스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낮에 인도 얘기를 좀 같이 했거든요. 인도는 지금 그 굉장히 그 민주주의 코스트를 그렇게 치르고 있는 그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전체의 가동 가능한 자원을 모빌라이즈 하는, 아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도 경제 성장을 지원합니다. 어떤 때는. 근데 때로는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저지하기도 하죠. 그 굉장히 낭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사회적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할 경우에 과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소위 선별적 복지, 말하자면 사회적 탈락자에 대한 복지가 아니고 생산 과정 자체 시장 배분, 시장의 디스트리뷰션에 결과적 배분을 조정해주는, 말하자면 우리 존 롤스가 얘기하는 말하자면 결과 상태를 약간 조정해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배분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경제를 파괴하게 되죠. 이제 경제민주화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그 시장의 디스트리뷰션 또는 뭐 알로케이션이라고 해도 좋고, 사전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분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장 분배와 정부에 의한 복지 차원에서의 분배라고 이제 분리한다면, 그 전자는 시장 과정인데요. 이 시장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만일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절차가 개입하게 되면은 파국적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코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이제 민주주의가 주인의식이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아이들 상태에 대한 어떤 자각, 무언가 사회에 가용되지 않고 있는 어떤 게으른 자본에 대한 또는 게으른 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모빌라이제이션을 촉진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보통교육제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한 자원 배분을 통해서 기회의 균등을 만들어내고, 또 민주주의가 갖는 그 오픈니스, 개방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오픈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서구형의 개인주의적이고 개방형 되는 형태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경제를 지원합니다. 근데 소위 동구권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폐쇄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의 공동체주의적인 민주주의로 흘러갈 경우에는 코스트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의 코스트 뭐 이런 얘기를 낮에 얘기하면서 인도 얘기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얘기를 했던 것은, 인도가 그동안에 비교적 중국보다는 민주주의적이어서 적어도 사회적 자원의 모빌라이즈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보다는 인도가 오히려 기회의 땅일 것이다. 이제 이런 강력한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 인도 민주주의가 굉장히 포퓰리즘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자 배척한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이 인도 민주주의가 옆길로 빠지고 있다. 소위 걱정했던 바로 그 대중민주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들이 지금 이제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반대죠. 소위 민주주의의 어떤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민주주의를 과속 또는 옆길로 빠졌다고 한다면, 중국에는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꼽히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독재 정부의 공산당 독재의 여러 가지 한계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노출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뭐
3조, 4조, 뭐, 가족 재산이 뭐, 그렇대죠, 아마. 이제 이런 기사들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제 시진핑 시대가 국가 부주석이 되었죠. 뭐, 총석에 이제 곧 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시대가 의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있는 가운데 오늘 컨퍼런스 보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의 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떻다 뭐 하고 이제 숫자들이 나올 때 미국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할 때 이제 소비자들의 신뢰가 어떻다 하는 그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 민간 경제연구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1916년도에 창설된 아주 오래되고 세계적으로 소위 경기 전망을 하는 데는 굉장히 능력 있는 또는 아주 그 현장감 있는 경기 전망을 한다고 잘 알려져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세계 경기 전망 이런 건 잘 안 내는데요. 모처럼 이 세계 경기 전망 자료를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두 가지입니다. 브릭스 말하자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브릭스의 경제 성장 신화는 끝났다. 그 다음에 믿을 것은 미국뿐이다. 그 다음에 한국 얘기예요. 한국은 잘못하면 20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조금 더 지나면 아마도 이번에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정도 되면 지금 이제 20세 대학생이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에 결혼할 때 정도 되면 제로 성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제 그 세 가지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소위 Foreign Policy라고 하는 그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요즘 외교 현안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자원 얘기도 많이 하고 경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오늘 그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잡지에서도 공교롭게도 한국의 경제를 분석한 장문의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장문의 분석 기사가 요약하고 있는 내용은 일본의 장기 불황이 한 20년 정도 지금 불황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 대개 일본의 장기 불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일본 GDP 성장률입니다. 1972년도, 73년도에 피크를 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73년에 대해서는 종종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소위 73년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73년은 특히나 한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이 73년을 피크로 독일과 일본의 경제가 고도 성장을 끝내고 하락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경제도 그 이후에 쭉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중산층이 늘어나는 경제 성장은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경제 성장을 소위 이제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많고 GDP를 뭐 행복 GDP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일각의 말도 안 되는 참 장난 같은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GDP의 명목 성장이 얘기해 주는 것 말고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가 개선되고 있다. 사회가 임프루브 되고 있다. 뭔가 개선되고 질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경제 성장은 말하자면 기준은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중산층이 늘어나는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에서 본다면 미국도 73년을 기점으로 중산층 성장이 거의 끝났습니다. 대개 선진국들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고도 성장하다가 73년에 대개 성장을 끝냈다는 점 하나.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68 문화혁명이라든지 7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존 롤즈의 정의론 이런 게 71년에 나왔고 예를 들어서 뭐 로마 클럽 보고서 72년 말인가요 나왔고 좌우당한 70년대 초반이 되면 전 세계가 뻘겋게 좌익으로 좌편향으로 터닝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68 체제 또는 73 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은 73년에 또 오일 쇼크가 터졌잖아요. 73년에 남한이 북한을 페이스 아웃 한 거죠. 따라잡고 추월하기 시작한 해가
바로 이 73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필리핀이라든지 아시아의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던 국가들을 일제히 추월한 해가 또 73년이기도 해요. 73년 바로 직전에 72년 10월 26일에 11.6 소위 11.6이 아니고 10월 유신이 터졌죠. 그래서 소위 70년도 초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였는데 바로 이때 이제 소위 영국 독일과 일본의 고도성장 체제가 끝나고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 장기 침체기게 된 것은 1992년입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로선이거든요. 제로이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기 침체입니다. 지금 그 포린 팔리시의 전망은 한국도 지금 거의 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예상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깝깝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게 한국 GDP 성장률입니다. 뭐 이 외환위기 때 빠졌던 거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이죠. 이 그래프를 좀 길게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단기적인 이제 뭐 급등락이네 80년대 쇼크감은 있었고 98년도에 쇼크감은 있었죠. 그럼 이 쇼크를 제외하고는 대개 이제 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밴드가 있죠. 밴드 사이에서 쭉 이제 움직이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중간에 실선에 이제 평균선을 그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갖다 내려 꽂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합니다. 뭐 경제 성장률 1%대 뭐 취업률이 뭐 취업자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늘어난다는 통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만 어떻든 한국도 80 한 7, 8년 소위 3조 호황경기라고 불렸던 그때를 피크로 이 선이 이제 피크 쳤던 이때가 86년, 88년 그 언간이죠. 88년 이게 이제 87년 체제다. 소위 87년도에 경제민주화 등등 소위 6월 항쟁을 고비로 하는 87 체제를 피크로 해서 저성장 국면으로 확실하게 접어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말하자면 민주주의 코스트를 이미 치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피크를 친 것은 대개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제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피크를 치고 꺾여서 저성장으로 어디로 갔나 제조업들이 다 중국으로 갔죠. 중국으로 다 가버리게 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강성노동조합이다. 그 강성노조 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강성노조, 정교조 이런 게 다 생긴 게 이제 소위 87년 체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1차적으로 좌터닝이 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또 지금 젊은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소위 정교조와 민노총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좌경적 사회 구조 속에서 학창 시절을 지금 쭉 보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소위 장기 저성장 체제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87년 체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제1차 경제민주화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제2차 경제민주화를 못해서 안달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속적으로 민주주의의 코스트를 지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말하자면 두 개의 민주주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한쪽 길로 말하자면 동북권 형태의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포린 팔리시가 한국이 장기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글쎄 이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1인제 내려 꽂혀서 쭉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쭉 가면 이제 이게 한 2025년 정도 되면 제로 성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이제 둥근 천정 형태를 띄면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둥근 천정 형태를 보이면서 참 제대로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벌써 4만 달러가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우리보다 오히려 좀 늦게 출발했는데 뭐 물론 거기는 도시국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하고는 뭐 얘기는 다릅니다만은 어떻든 싱가포르는 그 충분히 해낸 다음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기대 큰 데는 예를 들어 좀 더 이렇게 갔다가 한 4만 달러 정도라도 찍고 좀 이렇게 꺾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먼저 꺾였습니다. 그게 제1차 경제민주화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foreign policy의 얘기는 한국도 일본 같은 장기 침체로 들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만일에 한국 일본을 따라간다면 장기 침체로 가지 않을 거다 이런 겁니다. 만일에 일본처럼 되면 한국은 아주 급속한 경제의 파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래도 굉장히 심도가 있는 국가입니다. 인구도 많고 또 노벨상이 16개잖아요. 이 평화상 이런 거 빼고 그 16대 빵인가 18대 빵인가 뭐 평화상까지 합치면 뭐 19대인가 그렇습니다만 문학상 이런 거 빼버려도 가바데 야스나리라든지 오에 겐자부로를 빼버려도 16대 빵인가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일본은 과학기술 분야에 굉장히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소기업에서 뭐 예를 들어 지난번에 누군가요? 도요타 그 왜 연구원 뭐 박사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고 물리학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 지금 아직 그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안철수 정치 나오고 뭐 다 황우석 정치적으로 놀다가 엉망돼 버리고 다 개판되지만 일본 사회는 노벨상 타고도 지금 그 회사에 다케다 제작소인가요? 그 계속해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심도가 한 사회의 심도가 우리하고는 아주 깊이가 다르죠. 그래서 일본은 장기 경기 침체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아까 그 그림이지만 일본은 예를 들어 장기 경기 침체를 쭉 버티고 어떻든 버티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이거 버텨지겠는가? 이렇게 가면 오히려 밑으로 쭉쭉쭉 빠질 거 아닌가? 마치 잘 살았던 옛날을 회고해야 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foreign policy 전망인데 컨퍼런스 보드 전망은 이렇습니다. 컨퍼런스 전망치를 지금 같이 한번 보시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3.2%였는데 내년부터 2019년까지는 2.5%대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전망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세계 경제 전망이 3.2에서 3.0으로 떨어지고 2018년까지 2019년부터는 2.5로 떨어질 거다. 한국은 올해 2.7에서 2.4 평균으로 떨어진 다음에 2025년까지는 1.2%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전망이죠. 물론 이제 foreign policy는 2025년경 가면으로 가면 0%로 수렴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고 컨퍼런스 보드는 1.2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아마 2018년까지 1.2 정도 조금씩 회복되다가 이제 횡보하게 될 거다. 유일하게 믿을 만한 거는 미국밖에 없다. 검은 선입니다. 미국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이 브릭스를 같이 한번 볼까요? 중국입니다. 브릭스 성장률 전망치. 중국은 급전직하입니다. 인도도 서서히 떨어져 갈 거다. 러시아는 더 나쁘죠. 브라질은 조금 회복되겠지만 뭐 고도 성장은 끝났다 이렇게. 중국이 지금 올해 7.8이고 5.5까지 떨어진 다음에 2020년대 18년 이후 20년대 들었으면 3.7%까지 급전직하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아마 앞으로 한 7, 8년 안에 5.5%까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에 중국이 버텨낼 건가? 버텨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5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높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수준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두 자릿수 자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지금 중국 못지않게 지금 젊은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고도성장기의 추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만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보통 뭐 10% 이상 성장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10% 이상 성장하는 거예요. 그 중국이 아직 일본의 기록을 못 깨고 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1900 아까 보여줬던 그 피크까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일본의 피크 한번 보시죠. 이 몇 프로였어요? 일본이 이랬던 나라입니다. 20% 성장률입니다. GDP 성장률. 이 72년도는 약간 낮았습니다만은, 이 일본이 예를 들어 2차 대전 이후에 두 자리 숫자 성장을 지금 현재 역사상 가장 오래 한 국가입니다. 중국이 아직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본을 좀 더 따라가서 4만 달러 정도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87 민주화 체제 이후에 급격하게 주요 대기업의 노조들이 다 생기고 그때부터 일자리를 밖으로 쳐냈죠. 그래서 전부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먹고 살게 된 것은 중국이 좀 늦게 개혁 개방했기 때문이다. 그건 누구 덕분이냐? 모택동이 덕분이다. 모택동이가 문화혁명하느라고 중국을 10년 동안 개판을 만들었잖아요. 홍위병 만들어서 다 때려 부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자는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난장판이었거든요. 시진핑도 그렇게 몇 년을 시골에 처박혀 있었죠. 그래서 모택동 덕분에 우리가 한 10년 중국이 문화혁명한다고 그 개판 칠 때 우리가 그나마 좀 먹고 살았던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되고 움직이면서 한국이 무너져 버렸다. 고도성장이 바로 끝나버렸다. 근데 한국인들이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그때 강성노조 만들고 노다지 파업하고 심지어 어떤 직장에서는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만은 자기 회사 사장을 드럼통에 넣어서 굴리고 자기 회사 사장을 개처럼 기어가게 하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중국의 홍위병 데모 못지않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87년 체제입니다. 87년 민주화 체제. 그래서 그때부터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 체제를 지금 이 대통령 선거에서 더 강화하자는 게 지금 경제민주화. 문재인 후보는 오늘 또 노동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참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표가 된다고 싶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 민노당을 깨고 강성노조를 깨고 정규직의 타락 같은 높은 임금을 깨야 비정규직과 저소득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도 되고 또 임금 수준도 현실화되죠. 근데 이제 강관성을 쌓아놓고 그 특혜를 늘려라. 누가 주나요? 그 줄 사람이 없는데. 그 노동시장 안에서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는 조립업체, 대규모 조립업체의 강성노조가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 물을 다 가두는 거죠. 밑에는 쫄쫄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을 터야 되는데 그 담을 한번 넓혀보자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그 회사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회사 자체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일부가 떠났는데 해외 투자가 참 어리석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브릭스 고속 성장 신화가 끝났다 이렇게 되면 참 고달픕니다. 이 갈 일이 아주 고달픕니다. 저야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은 사람이지만 이 젊은 친구들이 참 골치 아프죠. 저도 애가 셋이나 있는데 큰일입니다. 오늘 컨퍼런스 보드가 브릭스 고속 성장 신화 끝났다. 믿을 것은 그래도 미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하고 또 미국에서 발행되는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원래는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 근데 국제 경제도 꽤 많이 다루죠. 거기에서 한국이 장기 저성장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은 0%대 성장 시대에 올 수도 있다 하고 예고한 여러분이 기사들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그래프는 말하자면 생산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게 된다. 역시 경제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경제인데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하는 비관적 전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즐거운 뉴스를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즐거운 뉴스를 못 전해드리고 안 좋다는 얘기만.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뭐 인생에 언제 좋았던 적이 있나? 그래도 열심히 하고 뭔가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가면 뭔가 그래도 또 수가 난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또 언제나 언론들은 비관적이었고 언제나 또 예측자들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좋아진다 그러면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나빠진다고 이제 계속 공갈을 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실 뭐 늘 우리가 마치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합니다만은 또 길게 보면 또 언제나 세상은 좋아져 왔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비관적 분석을 하면서도 또 뭔가 수가 나지 않겠나? 언제까지 소위 대중민주주의의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하지는 않을 거다.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법을 내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 또 같이 여러분들께 곁들여서 해드립니다. 뭐 인생이 망하지는 않고 우리의 삶은 내일도 계속되고 구름장 위에는 지금도 해가 떠 있죠. 지금은 밤이지만 또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하고 이 파렌 파러시가 브릭스 고속 성장 신화가 끝났다고 하는 분석은 아마 당분간은 우리를 상당히 고통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깊은 고뇌 또 바른 길로 이 커렉션 해주는 교정해주는 그런 또 기능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관적 전망에도 한 번씩은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 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